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가 7월 이후 5개월째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 8월에 우리 머니원래 출연하시고 예. 석 달 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바쁘시더랬는데 예. 뭐 자주 못 모셔서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 예. 요즘 뭐 좋게 보면 박스권이고 사실은 약세장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약세정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개월 하락했고 이번 달에 5개월째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미국이 지금 계속 역사적 신고 지수를 내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일단 기저의 이머징 시장이 약한 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회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 하는 구간에서도 그 직전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었지만 원위치하지 못했고요. 미국은 원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두 번째로는 미국은 긴축의 시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은 돈을 시장에서 빼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공급하는 돈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나라는 선제적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시작을 했고요.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는 선제적 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긴축이라는 것은 돈을 빼갖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장은 내수와 수출에 봤을 때 수출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죠. 제조업 위주이고 수출 비중이 높은데 미국이나 중국이 고성장을 해서 약간 지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맨날 얘기하는 병북 현상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리 교역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3년물 국고채금리 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12개월 포워드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1.9%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배당 수익률보다 금리가 높은데 주식에서 자금을 빼서 금리 쪽으로 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급적 요인으로도 우리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큰일 났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연말 정도까지도 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한 국면이 있는데 이게 언제 돌파구가 갈 거냐. 두 가지, 항상 주시장은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한 축은 돈. 소위 우리 유동성이라 얘기하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시가총이 오르고 시장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은 돈을 제가 김 빠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버블에서 김이 솔솔솔솔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돈이 지금 더 들어오지 못하고 채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중에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장에 해소될 부분이 있느냐? 개인 투자들의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국내 기관들이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줄 거냐? 그래서 그것도 좀 아니고 계속 팔고만 있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상향하고 있을 때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럼 이제 한 축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축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축은 뭐냐면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입니다. 즉 돈 내 힘과 기업 실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한 축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러면은 내년도에 좋아지느냐, 아니면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요. 그럼 양쪽 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시장이 화끈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투자를 하는 고객들을 맡고 또 저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시장은 또 이렇습니다. 악재가 많이 있어도 그 악재가 시장에서 선반영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등 시도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우리 시장은 지금은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얘기하다가 좀 웃음이 나왔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등을 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황을 단기적으로 이번 11월 중순 넘어서면서 중하순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겠죠. 오히려 그 악재가 노출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요즘에 보면요, 전반적인 시장은 좀 침체해 있지만 종목별로는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반등 시작했고요.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 둘씩 종목별로 반등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1월과 12월, 뭐 연초에 한 1월, 그리고 우리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일정 정도 부분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일정 정도라 하면 고점이 3,300포인트잖아요. 저는 한 3,15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황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등은 하겠지만 그건 제한적 반등이고 재차 하락을 하겠죠. 그때 재차 하락할 때 중요한 점은 미국의 조기금리, 금리 인상을 조기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이게 또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예상대로 2022년 말이나 2023년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 뒤에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근처를 또 향해 가는 그런 시장이 또 잠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기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또 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조기금리 인상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박스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장기 시황은 우리 시장이 막 자꾸 추락한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간의 경험적으로 볼 때는 박스권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은 계속 오르고 좋은데 이제 국내 정신이 약하다 보니까 불만도 있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국내 정시가 약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채워져야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지금 말씀 나누는 와중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악재들이요. 당장 해소될 문제들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뭐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놓고서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죠. 악재의 한 축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동성이 지금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씩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럴까? 내년도에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든 간에 어떤 정당이 되든 그렇게 될 것이고 부양책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긴축을 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긴축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멈춰지겠죠. 그 멈춰진 상태에서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경기 부양책이 새로운 국면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번 연말까지는 뭐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내년도에 좀 새로운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축은 우리나라 수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출이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항상 예측이라는 거는 나쁠 때는 나쁜 쪽으로 계속 예측을 더 많이 하고 좋을 때는 좋은 쪽으로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어제자 자료를 보면요. 내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2%, GDP 성장률 3.2%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쪽을 좀 좋게 봤냐면 건설과 내수 쪽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출을 감소할 것이다라는 쪽에 이 감소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요거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미 이제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여기서 수출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예상보다 좋을 것이냐는 결국은 위드 코로나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럼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전 세계 교육이 더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된다면 결국 우리는 수출이 지금 막혔던 수출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우리 시장이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아세안의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혼자 좋아질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수출 주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일개 증권사 직원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떤 지표를 많이 보냐면은 미국의 IB에서 나온다는 자료라든지 IMF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또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요번에 전반적으로 고성장에서 슬로우다운 되었다가 내년에 안정성장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대로 만약에 이 예측대로 전망대로 된다면 우리의 수출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지만 내년에 그런 요인들이 기대 요인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언제쯤 터닝가 할까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내부의 수급적 요인으로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니까 당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다 내년 얘기고 지금 당장 그러면 뭔가 해소돼가지고 좀 화끈하게 오를 수 있느냐 그걸 기대하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현실은 그냥 현실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그러면은 계속 빠지지 않겠냐 왜 반등을 그러면 전망을 하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주식은요 가장 호재는 많이 빠진 거고요 가장 악재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는 저점 매수의 반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증시는 이제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한 게 특징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례로 올해 1월에 고점 찍은 날, 삼성전자 고점 찍은 날 하루 거래 대금이 22조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 거래 대금 22조 원인데 요즘에 한 9조, 10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반토막 난 거래 대금입니다. 네. 그렇다고 예탁 자산이 빠져나갔느냐, 예탁금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침체되어 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들도 강하게 아래로 팔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매수하는 사람들도 강하게 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강력한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요. 특히 지난주에 많이 그랬는데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즉 제가 그래서 시황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기계만 사고 팔고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예, 그만큼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강력한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거나 대세 하락을 할 때 이렇게 강력한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테마 장세가 일어나는 것은 시장의 전반적으로 침체 속에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지금 현재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매수의 부재도 있지만 매도도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매수 매도가 부재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매도라도 훅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아침에 올랐다가 조금만 매도가 나오면 쭉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세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침체된 것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의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시장을 급격하게 내릴 만한 그런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대차 잔액인데요. 네. 지금 뭐 역대급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 시장이 과연 그런 어떤 공매도 세력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도 좀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돌파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수의 주체보다 매도의 주체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요.
매수하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하고. 그런데 이 공매도하는 주체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난 5월서부터 지금까지의 공매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거의 한 70% 정도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이에요. 예. 이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두고 있고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지 않고요. 사무실을 거기다 두고서 이 공매도를 이제 전적으로 하는 그런 팀들인 거고요. 이런 팀들이 공매도를 아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티브의 것들을 우리가 반대로 매수세가 끌고서 올라가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만한 응징력이 있느냐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크게 상승할 때는 쇼커버리 나타나면서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겠죠.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은 오버슈팅이, 쇼커버리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위메이드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이건 종목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전체 시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시장이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매수의 응집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시황에서는 대체 잔고의 증가와 공매도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이제 테마 장세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나마 좀 희망 걸 수 있는 주도주라면 어떤 쪽일까요?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T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IT 버블이 발생이 됐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인터넷 시대가 있다가 08년도에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는 뭐가 발생이 되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부흥이 생겼습니다. 애플이든 아니면 넷플릭스든 페이스북이든 이건 인터넷 기반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는 산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 10년 있다가 물론 경제 사이클은 아니었지만 팬데믹이 생기면서 또 한 번 전 세계가 크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또 10년을 우리가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의 10년에는 전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한 축은요. 이제 언택트가 없어지고 컨택트로 가는 게 아니고 컨택트가 언택트로 들어오는 시대로 이제 복합된 시대로 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시대에 분명히 이제 앞으로 향후에 꽤 오랫동안 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항상 위기가 발생을 하면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의 정책 자금을 쓰면서 정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팬데믹 이후에 정책들이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환경이에요. 친환경.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열이나 풍력이 이런 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였고요. 지금 바톤 터치를 받는 것들이 사실 전기차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얘기하고 수소 경제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COP26 하고 있잖아요. 예. 기후 협약.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5년, 10년 동안 시장을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은 그렇게 시대의 기술의 변화에서 움직이고 있는 축은 계속 소위 구조적 성장으로 간다. 그리고 또 정책적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또 생긴다. 한 산업 사이클로 생긴다. 이런 두 축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또 뭐 자동차, 인터넷 같은 이런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올해 대형주들 주가가 썩 좋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들이 이 대형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있는데, 뭐 연말, 연초 이렇게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반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는요. 지금 반도체가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역사상 신고 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만 반도체는 한 2% 이번 달에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도 약 한 4%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 반도체 지수들이 왜 그렇게 올랐냐 보면요. 지금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메타버스 쉽게 얘기해 볼게요. 메타버스의 반도체가 안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 대규모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서버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기술이 또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반도체는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만 약한 거지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만 어느 정도 앞당겨지거나 그것이 저점을 찍으면 반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 내년 초에 가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면서 10월 달에 무려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요. 그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미래에 하락할 것을 땡겨서 이미 가격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종목들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거나 또는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되냐 혹시 아직도 고민하신다면 그건 아니다. 여기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서야 되는 게 맞다. 내년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거야라는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동차는요, 지금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제가 IR 자료들을 웬만한 종목들을 쭉 봤어요. 자동차는 한마디로 다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들지 못해서 또는 만들어 놓은 거를 저쪽으로 배로 실어 나가지 못해서 물류 때문에 문제지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1년씩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나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그러면 수요가 늘 것이고 수요가 느는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부족이나 이런 걸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프라이스는 올라간 상태에서 Q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Q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죠. 그래서 저는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끌어갈 것이다. 이 두 축이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두 축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는 약간 좀 다른데요. 2차 전지에 있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못 오르고 아랫단만 오른 이유는요. 맨 끝에 있는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첫 번째 시황을 많이 타죠. 얘들은 아무리 좋아도 시황이 안 좋아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또 엉뚱한 짓도 했죠. 물적 분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성품을 만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미래에 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품과 소재가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먼저 원재료가 이 중간 단계의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완성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또 제가 잠깐 또 팁을 드리면 어떻게 아시냐면요. 보통 자동차가 오르기 전에 철강이 먼저 오릅니다. 먼저 부품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특히 후공용 장비주들이 오르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있는 그 뒷단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고평가 수준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멈추고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를 단계가 지금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플랫폼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플랫폼이 없으면 메타버스가 되지 않습니다. 다 플랫폼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나 그리고 이것만이 아닌 중소형 플랫폼, 의류 플랫폼 회사, 아니면 음원을 했던 엔터의 플랫폼 회사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신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시장에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고점으로부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들이 꺾이느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항마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나 선도적 지위를 꺾을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이들에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이런 주식을 소위 말하는 좀 들고 있으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투자자들이 이때 좀 조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조세피 매물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만일 있다면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2차 전지. 2차 전지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르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요런 데서 좀 나오겠죠. 여기서 왜냐면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연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요즘에 그 여러분 보시면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계속 급등해요.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매물도 나옵니다. 계속 매물도 연말에 이런 종목들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가 아래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요즘에 탄력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수급상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결국 종목 장세라는 말씀이네. 네.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시장은 테이퍼링 하는 그런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역사 신고수 냈고